네. 호의 인천 국제개발협력과 세계시민교육 북스터디 문서에다가 엔터 쳐서 제가 칸을 좀 몇 개 만들게요. 싸우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다른 사람 거 지우지 마시고 좀 밑에다가 써주세요. 커서 내려서. 네. 아예 칸을 좀 나눠 놓을 걸 그랬다. 네, 최기영 선생님 오셨고 안소연 선생님도 타이핑 가능하세요? 네, 잠시만 해볼게요, 한번. 네. 신봉남 선생님은 지금 왜 아직 음소거 됐다. 선생님 안 안녕하세요. 들리지 않아요? 나오시네요. 소리 잘 소리 들려요. 나옵니다. 지금 잘 들려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근데 타이핑이 안 돼요. 네,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을 했는데도 안 돼. 그래요? 네. 이게 그러면 한번 세로 고침 한번 해보시겠어요? F5 키. 네. F5 키나 세로 고침. 봉남쌤 세로 고침했는데 나갔어. 이게 그 나가셨어. 맥북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 네, 두 분 다 튕기셨나 보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안 쓰여주셨나? 네, 전초 작업을 조금 해보고. 안 될까? 오디오 전용을 한번 해볼까? 네, 두 분은 타이핑은 따로 안 되세요? 안 되는데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대신 타이핑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말씀하시는 거 저희 3명이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은 또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분 현재 참여했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너무 우리 반갑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라도 목소리라도 뵈야지 뭐 지금 몇 개월째 못 보잖아요. 네. 저희 12월 달에 모였었나요? 12월 달에 네, 저기 준영 선생님이랑 저랑 성아 선생님? 그랬었구나. 맞다. 어쨌든 다들 이렇게 나오는 시기가 다 달라서 서로 얼굴 뵙던 시간은 상당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7시 반에 시작하는 북스터디 7시 50분 좀 되어 가고 있고요. 대략 세팅은 이제 다 된 것 같고 1시간 반에서 뭐 2시간 그 안쪽으로 조금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우리 최연수 선생님은 네. 다들 한 번 정도 뵙고 저도 한 번 뵙고 그때 같이 참여해 주신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는데 현재 네,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고등부 담임을 맡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언제 아니다. 뭘 여쭤봐야 될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학교나 저 대안학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네. 교육도 대안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네. 제 개인 사심으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상의 특징도 있고 대안학교마다 또 철학도 있잖아요. 좀 그런 게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음. 언제지? 졸업하기 전에 그때 네. 한 번 가고 너무 이제 강력한 저도 그때 독서 모임 했을 때 인상을 받았는데 그 모임이 인천이잖아요. 그쵸. 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맞아요. 그때 한 번 가고 못 갔었는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나 뵈서 어쨌든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자 작업장 학교는 원래는 그 영등포에 있는 하자센터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네, 청소년 직업 체험센터죠. 아하. 이 하자센터에서 이제 지금 벌써 한 17년, 18년이 됐는데 그때 하자센터에서 이제 뭐랄까 그 청소년들, 탈학교 청소년들이 어떤 작업장 좀 그런 거에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시작하다가 그게 이제 학교의 형태로 발전돼서 계속 이제 꾸준하게 대안학교로서 서울에 있는 도시형 대안학교로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2년 전, 만 2년은 안 됐고요. 2년 전에 여기 은평에 이제 말씀드린 크리킨디 센터라고 미래진로 청소년 센터가 생기면서 같이 이제 옮겨왔어요. 여기에 작업장 학교가 이 안에. 그리고 이제 과정은 고등 과정, 이제 16세 이상은 이제 올 수 있고 이제 3년 과정으로 6학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기인가 대안학교라서
뭔가 자유롭게 학기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뭔가 학기나 그런 어떤 시기마다 약간 이슈가 조금씩 달라요. 뭔가 방향성이나 지향하는 방향은 뭐 이게 뭐 청소년 시민을 기르자라는 걸로 이제 맞춰져 있지만 그게 네. 이슈에 따라서 달라서 예를 들면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는 기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함께 혹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뭔가 기후 시위, 청소년 기후 시위에 참여한다거나 뭔가 그런 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해서 수업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고, 지금 어떤 예를 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봤을 때는 특별하게 현미 네업이라는 뭔가 도시 텃밭, 옥상에서 도시 텃밭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업도 있고, 나같이 뭐 체육 활동으로 대신해서 뭐 파쿠르라고 해서 뭐 진짜요? 기존의 새로운 어떤 그런 걸 하는 그런 거도 하고, 뭐 채식에 관심이 많아서 기후와 연관돼서 이제 채식을 만들면서 하는 뭐 그런 수업 등등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기후 이슈와 맞게 어떤 기본적인 학습들을 이어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비인가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 구성의 자율성이 이제 주어지니까 또 네. 이런 장점이 있네요. 지금 그러면 맡으신 학생들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총 7 환상적이다. 근데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로 맞아. 옮겨지면서 조금 학생 수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유지하면서 키워나가야 돼요. 그렇군요. 네. 지금 회의록, 지금 문서에 보면 제 회의록 마구마구 늘리고 있는데 편하게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하자센터 저는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았네요. 기후변화 이슈로 아이들이 수업을 묶어내고 거기서 이렇게 체육활동이나 이슈랑 엮어나가는 게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뭐 다른 분도 혹시 이 질문 없으세요? 이게 모처럼 온 기회인데 대안학교를 저희가 이렇게 내부의 목소리로 상세하게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는 지인이 있지 않는 한. 네. 그 파코로 음. 체육 활동이요. 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해요? 아이들. 근데 이제 아이들에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잘해요.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고 더 잘하고, 그리고 와. 좀 이번 학기에는 좀 특징적인 게 저희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이제 오디세이 학교라고 전환기 교육하는 서울시 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세이 학교랑 같이 하고 또 뭐 이제 소보사 대안학교라고 소리가 보이는 사람들 대안학교라고 이제 청각 장애인들, 노인들, 농인 청소년들도 같이 와서 30명 정도가 같이 이제 수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도 참여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활발한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요. 그 어떤 수업 중에서. 네. 좋습니다. 확실히 서울시가 이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그 대안학교를 좀 지자체랑 연결시켜서 활동하는 게 좀 잘 돼 있어요. 확실히. 다른 지역에 비해. 네, 좋은 현상이네요. 저는 또 재정도 궁금해요. 학교의 재정 아니면 그곳에 온 학생들의 재정도 대안학교마다 되게 그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어때요? 보시기에? 재정, 말씀하신 재정이랑 뭔가 뭐 학생들의- 예를 들어서 뭐 등록금이겠죠? 일단 1차적으로 보이는 거는 등록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도 궁금하고. 등록금은 한 학기에 150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랄까, 그건 이제 뭐 강사비나 혹은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런 비용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추가적으로 뭐 현장 학습이나 뭐 따로 식비가 추가적으로 들 때 필요한 어떤 활동비가 30만 원 정도 해서 한 학기에 180만 원 정도인데, 그거는 이제 거의 온전히 수업이 진행하는 강사비나 프로그램비로 거의 많이 들어갔고요. 그거 말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지원받는 건 이제 학생들의 급식비도 지원받고 혹은 뭔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뭐 자녀나 혹은 뭔가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배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저희는 이제 센터 안에 있다 보니까 센터 안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센터 재정으로 같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정도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뭐 일단 대안학교는 제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의 주제랑 또 가장 맞닿아 있기도 해서 선생님의 인사 겸 이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일로 또 훅 네. 들어가시네요. 네, 뭐 좋습니다. 대안학교 얘기 한번 또 돌아와서 더 많이 나눌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혹시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스피커 대신에 이어폰을 껴서 들으시면은 음질이 조금 더 좋아지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들 읽은 지 오래되셨을 수 있는데 목차는 쭉 보시면은 그래도 평균의 시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평균이 표준화라는 어떤 되게 강한 흐름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표현해야 될까?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개개인들이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제3부에서는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전환한 기업과 교육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목차를 훑어보니까요. 조금 기억들 나시나요? 혹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다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 뒷부분은 좀 남아가지고 그 뒷부분에 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또 환경이 또 바뀌었네요. 그러면 1차적으로 핵심 질문은 좀 이따 찾고 핵심 질문을 먼저 찾아야 되나? 네, 핵심 질문은 마지막에 찾아야겠다. 저 이거 작업 먼저 같이 하고 싶었어요. 이 책에서 뽑을 만한 키워드가 뭘까? 그냥 단어로, 문장 말고 단어로 지금 직접 타이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타이핑 하시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막 입력할게요. 여기다가 마구잡이로. 예를 들면 저는 개개인성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개개인성. 개개인성. 네. 네. 전 뭐 노르마 들쭉날, 기억나고. 노르마도 들쭉날쭉. 네. 들쭉날쭉. 뭐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냥 경로, 입력해야겠다. 네. 경로? 경로 부분 궁금해요. 맥락의 원칙, 뭐 네. 맥락의 원칙.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세요.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막 골턴이 생각보다 나쁜 사람 뭐 이런 느낌 막 들어서 이게 표준화를 골턴 이전에 누가 만들었지? 기억도 안 나. 평균이란 개념을 도입한 것도 놀라웠는데 그 다음에 골턴이 이제 거기에 우열의 개념까지 넣어버렸잖아요. 거기서 순간 빠직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이런 생각조차도 또 한번 비판을 스스로 해볼 필요는 있긴 한데 일단 저의 첫 느낌은 그랬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좀 저도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에 가까워지려고 처음에 했다가 평균을 어떤 이상으로 설정해서 평균에 가까워지기를 시작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평균에서부터 벗어난 개념, 그러니까 평균에서 더 많이 올라가서 우월한 것과 평균에서 떨어진 열등한 개념이 생겼다라는 그 부분이 이런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평균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제 그 평균이 평균이라는 개념을 이제 개념이 생기고 그걸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식하기까지의 그 맥락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몰랐던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그렇죠. 저도 최초에 어떻게든 평균과 노르마에서 이제 대표되는 게 평균과 가까울수록 평균 그래프의 딱 정중앙에 있을수록 원래는 우월한 존재라고 여겼었다가 이제 골턴이 거기에서 또 확장해가지고 평균은 위와 평균 아래를 나눴고
네.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교육계를 완전 지배하고 사실 음. 교육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전 이 부분이 조금 뭐야 이 개념이 생겨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었어? 라는 느낌도 있었고요. 어. 네, 또 기영쌤 혹시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읽어보면서 든 생각은 지금에 있는 커리큘럼이 음, 모두 다 여기서 기인한 거라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가교육과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막 학교가 돌아가잖아요. 학교 교사니까. 그리고 그거를 되게 기준 삼아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테일러주의의 하나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쵸. 테일러지. 맞아, 테일러인가요? 테일러지. 골턴 이전이 테일러인가요? 맞나? 테일러가 그 다음인가? 지식. 기억이 안 나요. 저 이거 너무 오래돼서. 예전에 공부할 때 그 선생님 한 분이 강사 선생님이었는데 이런 학생들의 이런 반응 있잖아요. 그게 뭐였지 이 조각난 그 기억들, 지식들을 지식의 단편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표현, 되게 순화해서 표현한 건데 그 현상 자체는 좋진 않은 것 같아. 우리 너무 갭이 많아. 네, 좋습니다. 갭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네, 테일러주의 감사합니다. 네, 하나의 맞아요. 큰 개념. 이게 약간 공장 표준화 막 이런 거랑 맞물려서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테일러가. 그래서 젊은 그죠? 말씀해 주세요. 그 시대에서는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대량 생산 시기잖아요. 그쵸. 대량 생산 시기니까 이때 이 사상이 딱 맞았던 거죠. 맞아. 이런 표준화 시스템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도 그 19세기 후반, 그다음에 19세기 초반, 20세기 초반에 있는 그 철학적인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금에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그쵸. 그 교육 과정을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뭐 조립을 해서 오긴 했지만 많은 수정을 거쳤지만 철학적 기반 자체는 표준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기본 되게 그러니까 평균의 이 목차 중에 이 제목이 있었는데 평균 없는 세상, 뭐 평균의 사고를 이제 깨부순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을 하는데 이게 되게 견고하고 엄청나게 큰 세계관인 것 같아요. 표준화, 평균주의라는 게 저희도 그 속에서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스스로 물속에서 살고 있는 걸 못 느끼는 것처럼 그냥 이 안에서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뭐야 이 개념이 생각보다 생긴 지 오래된 개념도 아니었고 우리가 이것 외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었네라는 점을 준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키워드들은 뭐 이것저것 찾아내면서 자연스럽게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한 번씩 이제 조금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소감을 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해요. 네, 그 연수쌤은 마지막에 그냥 순서 다 돌고 마지막에 들은 내용들 중에 거기서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시고 싶거나 또 관점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지금 연수쌤은 급하게 들어오시느라 책을 별도로 읽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저희 북스터디 그렇고 또 딴 데서 제가 경험한 북스터디도 그렇고 책은 그냥 저희의 생각이나 주제를 좀 끄집어내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뭐 물론 또 방향이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또 논문을 분석하듯이 이렇게 파고들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아직 좀 초창기 1년이 지나긴 했지만 네, 아직은 책에서 키워드 뽑아내고 주제로 토론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신봉남 선생님 어때요? 그 책 보신 기억을 옛 기억을 조금 꺼내서. 저는 항상 평균 이상이 우리 어떤 사회라든지 학교에서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또 평균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 또 스스로도 평균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걸 읽으면서 정말 그 평균에 매몰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조종사 얘기라든지 그 여자의 그 신체 조건 이런 걸 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볼 때 우리가 제가 그 옛날에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리비의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 왜 네. 하나가 너무 부족하면 다른 것도 다 거기에 그 가장 채소량에 맞춰서 모든 것이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치만 우리 아이들 보면은 어느 한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다른 쪽에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너무 그 편견에 매몰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읽으면서. 너무 부족하죠? 아니요, 좋습니다. 왜 그러세요? 잘하셨는데. 느끼신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네네. 네? 네? 제가 문서 수기 기록하는 건 선생님들 그냥 양해해 주세요. 제가 회의록 써본 게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제 아니에요. 느낌대로 지금 네. 쓰고 있어서요. 네, 최기영 선생님 소감 말씀해 주세요. 책 소감. 느낌? 일단 책에 대한 거는 일단 비판과 그렇죠. 그다음에 비판은 되게 흥미로웠어요. 제일 흥미로웠건 비판이었는데 그다음에 나아갈 방향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안적인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그 몇 가지 중에 제일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자격증 과정 요 얘기를 거론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자격증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자격증 과정이 되게 허구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뭐 몇 가지를 좀 사례를 들자면 지금 사람들이 취직을 할 때 자격증 막 이렇게 기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사실은 자격증이 되게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자격증이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증명이 아니라 뭘까 이것도 할 수 있어라는 증명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격증을 다 따버리는 셈이 남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에서 좀 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게 학교나 뭐 연수원이든 연수를 운영하는 어떠한 주체든 이게 실제로는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사정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운영을 할 때 조직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최현수 선생님이 아까 뭐 재정 지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연수원이나 대학교는 실제로 가장 고민사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계속 운영할까의 문제가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에서는 학생을 학위만 주는 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는 이 법인을 설립해서 호텔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떠한 외주를 받아서 뭔가 기업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런 자격증을 남발하는 자격증을 주는 기관에서는 과연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나 학문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자격 과정을 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정당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지금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한은 좀 약간 너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회가 돌아가거나 사회 구성원이 돌아가는 원리상으로는 조금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글에 이제 그거는 있더라고요. 어떤 글이냐면 이런 게 이제 한번 언급하고 나오는데 평등한 접근권은 족벌주의, 연고주의, 인종주의, 여성 호모, 계급주의 같은 더 구시대의 논리보다는 확실히 더 낫기는 하다라는 문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전 여기에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아까 지금 말했던 그 더 구시대저의 논리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이상의 논리를 그 이상의 이상의 세상을 그려보기에는 조금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막상 이걸 넘어봐야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을 굉장히 꼼꼼히 그러게요. 네, 많은 또 키워드를 얻었네요. 안소연 선생님? 저도
일단 좀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저도 막 계속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계속 기억을 떠올리고 그 전에 제가 봤던 거 메모해놨던 거 좀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이 책이 이게 크게 보면 앞부분은 그 평균주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하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한 되게 할애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볼 때는 뭐 선생님들도 다 느끼신 부분이지만 저 역시도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가치관의 하나의 틀로서 작용했던 그 평균이라고 저도 이제 평균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학창 생활을 보내고 여기서 뭐 얘기한 것과 같이 평균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평균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부분을 좀 할애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가 기존에 믿고 있었던 하나의 그 가치 체계가 얼마나 맹점이 있었던 것인지를 좀 생각하게 해줬다. 그런 이제 부분은 좀 좋았고, 그게 이제 되게 많이 할애가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최경식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그거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 이제 3가지를 들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엥?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적증?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성적 대신 실력을 평가한다라고 하고. 가장 허구적인 거죠. 네. 교육 진로의 결정권을 허용하기 이 3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혹시 3가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위가 아닌 자격증 수여. 네. 네, 그리고 2번째는 성적 대신 실력의 평가. 네, 그다음 3번째는 학생들에게 교육 진로의 결정권 허용하기. 이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걸 보면서 저도 뭐 자격증, 그러니까 학위를 지금 같은 학위 시스템이 아니고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누리고 싶은 어떤 기량에 대해서 자격증으로 뭘 판단해주고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뭐 그거 자체는 나쁘다 생각은 안 들었지만 그게 과연 이게 돼야 될까? 그런 생각은 이제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이 아니라 이제 실력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실력을 평가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평가를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이제 고민에 휩싸이거든요. 학생 그 평가가 가장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학생의 성적이 아닌 실력을 평가한다라는 게 사실 되게 말은 되게 좋은 말인데 좀 어떻게 해야지만 그 정말 1차원적인 평가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시원하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적이라고 하는 게 등급을 매긴다든지 성적을 매긴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1차원적인 평가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다양한 능력을 그렇게 수치화해서 매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그 문제 제기는 되게 공감은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좀 물음표가 좀 이제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3가지 부분하고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것 중에 좀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도덕성이나 자제력도 되게 맥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제력 같은 경우도 어떤 맥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뭐 되게 이제 이해는 됐는데 도덕성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럴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맥락에서의 도덕성이 모든 맥락을 관통할 정도의 그 도덕성이 다 유지되지는 않는다. 이제 그거는 그렇겠다라고 생각은 이제 들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다 맥락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좀 신선하게 다가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든지 자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맥락적이고 어떤 하나의 일관적인 평균이라는 걸 말할 수 없다라는 좀 신선하게 이제 다가왔고,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면 이럴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일 거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한 번쯤은 좀 잘못됐을 수 있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짚어준 부분들은 좀 좋았고, 이거는 또 학생을 바라볼 때 필요한 또 자세라는 게 그렇고, 좀 그런 이제 문제 제기나 그런 이제 이 사람의 생각들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볼 만한 거리를 던져준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저도 최경순 비슷하게 좀 대안에서 조금 뭔가 생각을 들었고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연수쌤 다녀오셨어요? 혹시 계세요? 네. 혹시 그러면은 선생님 들으시면서 또 생각이나 뭐 감점들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략 들으신 것들 바탕으로. 네, 저만 말씀하면 끝나나요? 네. 그리고 저도 또 이어가긴 할 건데요. 네. 편하시게 하셔요. 패스하셔도 좋은데 편하게 그냥 생각 나눠주세요. 말씀 나누시기 전에 뭔가 그 말씀 나누실 때 그 캡슐러가 아니고 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 요약된 거를 살짝 읽어봤어요. 네. 막 그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걸로 토대로 들었을 때 궁금증이 있었던 거는 뭔가 이 책에서 대안으로 해놓은 게 뭐 몇 개가 있는데 그쵸. 그것들 뭐 대안을 내놓거나 할 때 뭔가 시대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자가 했는지 말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뭔가 이미 학력주의 모델은 이미 많이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그쵸. 뭔가 이제 뭔가 개인 경력이나 혹은 경력이라 하면 뭔가 얼마나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엄청 직업이 많이 바뀌어질 거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그 좋은 대학교가 이제 좋은 직장, 그러니까 좋은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뭐 이런 데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뭔가 이렇게 사회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정말 직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게 될 거고 또 혹은 뭔가 이제 직업이 한 개뿐만 아니고 두세 개 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그런 시대에 따른 그런 시대에 대한 인식이 가지고 뭔가 대안을 냈는지 그런 시대 변화에 대한 어떤 저자의 인식이 있나?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선생님들 생각을 들어보니 또 저도 그렇고요. 일단 저자가 앞서서 가장 공을 들였던 그 평균주의에 대한 비판 부분은 확실히 되게 시원함을 느끼고 좀 좋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나중에 화상회의 할 때 이거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선생님들을 기본적으로 다 음소거를 걸을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스스로 음소거를 푸시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이러면 서로 음질이 조금 더 편안해지세요. 괜찮으시겠죠? 네, 음소거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스스로 음소거를 해제하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하면 서로 음질을 조금 더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의 그 마이크로 한 리액션을 못 들으니까 또 슬프긴 하네. 선생님 죄송해요. 음소거 다시 풀어주세요. 근데 이게 그 중간중간 선생님들 숨소리와 이렇게 네로 하는 게 없으니까 갑자기 되게 외로워지네요. 네. 혼자 유튜브 방송하는 것 같죠?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네, 안소연쌤, 신봉남쌤 다 열어주세요. 음소거 풀어주세요. 제가 괜한 짓을 했습니다. 얼굴 빨개졌어.
소연 부탁팀이 네.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소연쌤 제가 음소거 했거든요. 그것 좀 풀어주세요. 제가 네. 나 풀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끌고 다시 키는 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연쌤 한 번만 제가 해볼게요. 음소거하고 켜지는지. 테스트. 아, 제가 킬 수는 없네요. 선생님 켜주세요. 끄기만 가능해요. 죄송합니다. 네, 알아가는 중입니다. 네, 네. 다시 돌아오면은 평균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들 시원하게 느끼나 그 제시하는 대안에는 다들 의문점을 갖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그 지난번에 봤던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 안 나요. 로컬의 미래 그 전에 뭐였죠? 책이? 아, 지식의 파편들. 그러겠다. 그쵸. 그 로컬의 미래 저자의 첫 번째 책이 있잖아요. 호지 네, 여사. 호지 여사의 책 우리 기억을 못 하나요? 거기 오래된 오래된 미래요. 미래다. 오래된 미래. 네. 다음부터는 우리 목록을 열어놓고 해야겠어. 그래야 좀 있어 보이겠어. 이렇게. 네, 오래된 미래 책에서도 저희가 좀 비슷한 반응이 있었던 게 현존하는 그 정치, 경제적, 사회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이 효율성을 빙자해서 사실은 비효율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권을 얻어가는데 그 이권에 대해서 보전하는 게 세계의 자금이나 국가의 지원금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안으로 그 지역에서 오래된 미래 라다크 공동체의 삶을 다시 우리가 배우면서 로컬로 돌아가서 로컬 안에서 먼저 자급자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그렇게 해보면서 살아가보자라는 대안을 제시했을 때 저희가 다 느꼈던 감정이 이번 평균의 정말과 비슷한 것 같은 게 비판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 거에선 너무나 시원함을 느꼈지만 역시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 쉽지 않구나. 썩 마음에 들지 않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세 개의 대안, 학위가 아니라 자격증, 성적 대신 실력, 학생들의 교육 진로 결정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현수 선생님은 이 부분에 무엇을 언급하셨냐면 저자가 과연 이런 급변하는 그 시대, 소위 저리는 4차 혁명 시대라고 쓰긴 하지만 그 표현에 걸맞는 시대 사고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 걸까? 라는 비판점이 제시되었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그 지금 미래를 되게 예측하는 책을 많이 내는 분 중에 한 분이 유발 하라리잖아요. 그분은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까? 뭐 제가 그분을 끌고 올 순 없지만 그냥 그분의 관점은 미래는 너무나 다변화된다라는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젠 예측 불허의 상황인데 이런 대안 제시들을 또 어떻게 바라볼 거라는 또 약간 공허한 공상적인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책 감상에서 나눠주신 것들로 지금 상당 부분의 주제들이 꺼내져서 이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비판 토론하다 보면은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 토론으로 학위가 아닌 자격증을 대안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중간에 학력주의 모델이 붕괴되었다는 표현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이제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이제 좋은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자격증은 최기영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허점이 너무나 많고 우리나라 사실 무슨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사실 쳐줄 수 있는 자격증은 정말 국가공인의 이제 저희 아버지 전기기술사시니까 이제 전기기사라던가 뭐 이제 건축이나 뭐 또 측량이라던가 이렇게 정말 고도로 전문화된 국가공인 기술 자격증이 아닌 바에는 우리가 공신력을 갖고 느끼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가? 심지어는 너무 좀 비약인가 너무 크게 가나 싶긴 한데 운전 면허증이 자격증은 아니지만요. 면허증이잖아요. 과연 운전 실력을 담보하는가? 근데 어떠세요? 이 학위와 자격증에 대한 논란을 조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학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4년이라는 어떤 그 물리적인 시간을 지나면 누구나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졸업에 대한 어떤 그게 없으니까 뭐 물론 이제 뭐 제약 그
평점 F학점 이하면은 제적을 당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4년 동안 다니면 대학 졸업증 받고 학위 받는 거는 거의 따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어떤 자격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그 자격을 요하는 저는 이제 그림책에 관심이 많아서 그림책 지도사 뭐 이런 걸 연수를 들으면 그것 이제 뭐 물론 이제 시연을 하거나 뭐 동화구연을 하거나 뭐 약간 그런 건 있지만 또 주변에 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딴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약간 정말 그걸 해서 뭐 자격을 받는다기보다는 일단 그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 이후에 그 실전에 투입되었을 때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연수를 한다 그래야 되나? 이제 정말 이제 실력이 쌓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도자기를 굽는 도공들이 도제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이 자격증은 정말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주어지는 하나의 뭐 티켓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그런 네. 의미가 그렇죠. 아닐까.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토익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뭐 900점 이상 받는 사람들도 이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안 된다는 것. 그때 네, 어떻게 자격증을 정말 그 자격이 주어졌는지 확인하고 줄 수 있는지 대안으로서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 듣다 보니까 그림책 지도사, 요양보호사도 들으셨는데 교원 자격증은 과연 믿을 만한가? 마찬가지죠. 선생님들은 네. 어때요? 네, 네. 마찬가지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전 제일 와닿는 게 자격증은 일단 따놓고 실제 실력은 현장에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다시 쌓는 느낌이 이게 다른 나라도 자격증이 이렇게 돌아가나? 아니 원래 우리만 그런가? 원래 그런 건가? 이런 의문이 되게 커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국에 있는 교원 자격증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 그렇죠. 사실은 조금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진짜 조금만 넘어가도 교사들 자격이 정말로 한국에 비해서는 자격이라는 표현 속에 뭐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거기에 투입되는 그 공부하는 시간의 양, 물리적인 양, 그리고 커리큘럼 우리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질적인 요소들, 경쟁률 뭐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은 사실 맞아요. 또 그런 면에서는 비교 우위로 보자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호의 통해서 아프리카 소식이나 이제 제가 갔던 남미 소식을 좀 들으니까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교사가 거의 매년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뭐 교원 자격증하고 맥락을 연결해 보면 또 그런가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항상 되게 불만이고 아슬아슬하고 힘들었던 두렵고 불편했던 게 교원 자격증을 예를 들면 제가 교대를 졸업해서 2급 정교사가 되고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에 나갔지만 실제로 그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배운 내용이 현장과 얼마나 맞물리는가에 대한 의문은 모든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퍼센테이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아예 도움이 안 됐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4년 동안 그 보고 듣고 배운 그 지식과 사상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교직에 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든 생각은 그 학위,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학위는 전혀 그 사람의 실력을 이제 담보해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 여기서 이제 SAT 성적이 그 사람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영향을 주는 거는 졸업 3년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제 학위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무의미해지고 있고 사실 그게 그렇게 그 사람의 실력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들 사회 나와서 이제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또 사실 이제 우리도 우리 사회에서도 학벌 중심이나 학위 중심의 그 인재 뭐 그렇게 인재를 뽑는 방식이 되게 잘못됐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 의식 같은 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학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학위가 정말 그런 것들을 전혀 그 사람의 능력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다시 생각을 하면서 동감은 많이 했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자격증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뭐 제가 뭘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라고는 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든 생각은, 만약에 이 평균주의라는 그 허상을 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학위보다는 자격증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기는 했어요. 다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격증도 물론 되게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리고 그 자격증이 또 그 사람의 실력을 더 담보해주는 건 또 아니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학위랑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의 통과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고 학위보다는 그러니까 학위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그 사람의 실력을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학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금 얘기를 하면서 좀 들었고요. 물론 자격증이 문제가 있지만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렇고 그리고 자격증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자격증이라는 것도 그 어떤 시작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교사 자격증 그런 자격증을 땄다라고 하면 그게 그 교사로서 실력을 완전히 담보해주는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의 기준 정도를 제시해주는 거에 기능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격증이라는. 그래서 그 생각이 다시 이제 선생님이랑 토론을 하면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사실 이제 그 어떤 한 인재를 발굴해내는 데 있어서 학위는 전혀 뭐 인재를 갖다가 판별해내는데 아무런 어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 사람의 의견, 이분의 의견에 조금 공감되는 그런 생각도 이제 지금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연수쌤은 학위와 자격증 이 키워드에서는 일단은 기존의 학벌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자격증을 제시했는데 이 또한 많은 한계가 느껴지긴 하지만 뭐 또 이제 안소연 선생님께서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 또 이게 그나마 나은 선택은 차악을 선택하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연수쌤은 전반적으로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마지막에 그 안소연 선생님께서 자격증의 어떤 한 시작점이라는 그 포인트에 약간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공감은 됐는데 말 그대로 뭐랄까 저는 어쨌든 결론부터 말하면 학위가 아닌 자격증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격증이나 학위가 자연스럽게 점점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정적으로 뭔가 자격증이 뭔가 증명받을 수 있다면 최소한으로 뭐 전문적인 기술을 보장하는 그 정도로 뭐가 그게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전문적인 기술의 측면에 있어서 근데 뭔가 자격증도 하나의 저는 어떤 평균의 평가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제가 책을 안 읽어서 죄송합니다만 저자분께 토드 로즈였네요. 토드 로즈. 개개인의 들쭉날쭉을 이제 평가하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들쭉날쭉을 증명할 수 있게 저는 자격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들쭉날쭉의 그 평가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개개인 개별성인데 이 개개인에 맞는 자격증은 뭐 기술이나 뭐 그것들을 자격증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게 어쨌든 자연스럽게 무의미해질 것? 왜냐면 그거를 뭐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뭐 다른 사람이 증명받아야 되는데 자격증으로는 그게 안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직업, 뭔가 여러 가지 작업 혹은 뭔가 내가 했던 것들, 내가 표현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증명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계절성이나. 그래서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나는 어떤 뭐 교사로서 뭐 이런 자격증이 있고 저런 자격증 뭐 지도사 자격증, 상담사 자격증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평가가 된다라기보다는 뭔가 예를 들어서 박준영 선생님께서 하셨던 어떤 일어난 프로젝트, 뭔가 AI와 혹은 뭔가 구글 폼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어떤 학생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 학생들과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증명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고, 혹은 뭔가 대학생들로서도 정치를 전공했는데 정치 뭐 학사의 학위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문적인 걸로 또 자격증이 힘드니까 정치학도 혹은 뭔가 인문학도로서 어떠한 글들을 써냈고 어떠한 토론을 해냈고 그것이 또 어떻게 실천으로 해냈는가 그에 대한 어떤 그런 증거들,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들, 그런 작업들이 오히려 더 평가나 어떤 그런 거에 잣대가 되겠지. 뭐 자격증 마찬가지로 학위 뭔가 점점 학위와 마찬가지로 자격증도 대안이 될 수 없고 점점 무의미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자격증 얘기를 하면서 포트폴리오가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나긴 했어요. 이제 특히 뭐 그래픽이나 프로그래머들 이런 분들이 뭐 특별히 자격증 있다고 취업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프로그래밍을 해봤고 어떤 작품들을 그려왔는지가 쌓여서 그게 이제 인정을 받으면 경력직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취직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신입도 이제 저는 이제 게임 개발 쪽에 예전에 있었으니까 주변에 이제 동생들 이제 그래픽 파트 동생들이 취업할 때 보면은 최대한 습작을 뭐 본인 딴에서 신규 입장에서 초보자 입장에서 최대한 퀄리티 있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제출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제 예술적이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로 뭐 나는 뭐 자바스크립트를 할 수 있어, C를 할 수 있어 뭐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봤는지를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실제 실력인 거니까. 근데 또 시작점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요. 자격증을 조금 세분화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원 자격증이라고 뭉뚱거려 버리면은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교사를 하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교원 자격증을 갖고 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뭉뚱그린 자격증 안에는 수많은 들쭉날쭉이 있는 거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체육 쪽에 체육이나 또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신목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림책이나 문학에 관심 있으시고 최기영 선생님 또 이제 다양한 문화 간의 수용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치 역사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많은 들쭉날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격증을 세분화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 게임 스킬 획득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박준영이라는 사람은 교원 자격증이라는 기본적인 자격은 갖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획득하는 내가 주요 관심사의 스킬들이 뭐 회복 탄력성에 관심이 있어서 회복 탄력성을 이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뭐 아까 뭐 그림책 지도자, 뭐 이런 거 하나씩 쌓아난 자격증들을 내가 쭉 늘어놓고 마치 그 카드 수집한 거, 우편 수집한 걸 쭉 열어보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보이지 않을까? 물론 그 자격증을 획득한 것이 제가 그림책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림책을 뭐 반드시 바로 이렇게 되게 능숙하게 읽어주거나 뭐 이끌어내는 역량은 당장은 미미할지 몰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이 분야를 고민해 본 거니까 내 수집된 자격증이 그래도 이 사람의 성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러려면 전제는 자격증이 되게 쪼개져야 된다는 게 저의 느낌이거든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대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네.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는 학위를 기본으로 하고 난 다음에 자격증을 딸 때 얘기예요.
아, 우리의 기본은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전제를 모든 그쵸. 논의는 학위가 음. 기본인 상태에서 자격증을 딸 때 얘기예요. 아, 근데 이 사람이 한 대안은 뭐냐면 학위를 대체하자는 거예요. 아, 맞네. 학위를 음. 대체하고 자격증 과정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가 공교육을 제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기본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다른 게 아니에요. 효율성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데 각각의 형태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재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교육 과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할까요? 그쵸. 맨날 하죠. 안 할까요? 해요. 그래서 개정을 맨날 하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개인의 개성을 그러니까 반영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굉장히 이게 그 책상에서 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한 과정을 내가 찾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어떠한 자격증 과정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걸 이용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한 자유주의 시장으로 개방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보다 못한 거죠. 완전히 공교육보다 못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의사 그쵸. 과정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만약에 의사 과정이 자격증이 된다? 그럼 의사 자격증이 들어가려면 그 많은 훈련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훈련 기간은 어떠한 표준화된 약간 산업형 모델로서 그렇게 표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의 필요한 것보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그 평균에 근거한 접근권 네, 그것과 그러니까 비슷한 면에서. 평균이 된 이유는 평균이 된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음. 왜냐하면 우리가 개개인에 접근하기에는 우리가 충분한 재원을 갖고 있는 사회도 아니었고 그 당시엔 그것도 고민할 사회도 아니었고 지금 당장 어떠한 그 인재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표준화된 절차를 만들고 그런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금 넘어갈 만큼의 어떠한 사회적 기반이 조성이 됐냐? 지금 상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현 만약에- 상황에서 정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리고 이게 논의를 할 저는 좀 약간은 약간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자격증이고 두 번째가 실력의 평가잖아요. 그렇죠. 평가라는 말에는 이미 표준화가 들어가요. 아하. 자격증 수여에도 이미 표준화가 들어가요. 왜냐면 그걸 표준화하지 않으면 자격증을 PF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는 저는 찬성하거든요. 학생들에게 교육 진로의 결정권을 허용하기라는 거는 세 번째 거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되려면 사회가 먼저 따라와야 돼요. 이 교육이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가 따라와야 돼요. 그쵸. 학생들에게 진로의 결정권을 허용할 만큼의 사회가 각 개인에게 허용권을 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검사가 되고 싶어 해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러한 결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가 이제 첫 번째고 그러면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동일하냐? 그것마저도 아니라는 거죠.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동일하지 않고 그럼 자격증을 주는 것도 저는 결국은 동일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네. 약간은 어디선가 중립 모델이나 어쩌면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는 있으나 이 사람조차도 이 테일러주의를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하, 그렇군요. 이 저자가 들으면 매우 크게 놀랄 수도 있겠군요. 네, 되게 좋아할 것 직접 같아요.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할 것 같긴 해요. 그런 비판들 좋아할 것 같아요. 테일러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의 대안 제시를 보면은
저자도 막상 테일러주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다. 심지어는 본인의 사고에 알게 모르게 흐름에서도.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선생님들 다 지금 계시죠, 자리에? 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그 최기영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바로 지금 시즌이에요. 개학이 코로나. 연기되면서 이제 교육부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이제 지침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게 그거예요. 되게 좋은 대안이에요. 너무나 멋진 기술이고 미래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에 주로 관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제가 맡았던 아이들을 떠오르면 그래도 1, 20%는 여기에 접근조차를 못해요. 이렇게 지역마다 편차는 더 크겠죠. 그러니까 1, 20%만일까요? 훨씬 많겠죠. 그쵸? 제가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디바이스, 스마트폰, 뭐 패드, 노트북, 컴퓨터 중에 하나가 갖고 있어야 되고 집이 원활하게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고 인터넷이 있어야 되고 학부모의 또 이런 상황에 대한 인지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컴퓨터 앞에 설 수 있다 해도 과연 이게 회원 가입을 하고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로그인해서 접속해서 이제 하는 이 수많은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이 그게 갑작스럽게 시작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수업들을 해봤으면 디지털 역량은 키울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여전히 그 디지털 빈곤층에 갖고 있는 인터넷도 안 되는 집에서 사는 친구들 이거 어떻게 이 수업을 할 건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고 자격증을 수많은 그 디테일한 자격증을 하나 취득해가면서 마치 캐릭터가 성장한 느낌을 내는 건 너무나 멋진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선택할 때 역시 재정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 결국은 표준화보다 못한 제가 이제 그 최기영 선생님 말을 제가 멋대로 붙이긴 했는데 결국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도 아직도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미국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얘네들은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SAT 과정에서 부정을 일으킨다니까요, 얘네도. 근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장난 수준이긴 하지만 얘네들도 관심 있어요. 상류층한테는. 왜냐면 그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재밌게 좀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이게 평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논쟁이 재밌게도 모든 계층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류층에 들어가거나 혹은 들어가는 그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위 20%에 관심 있는 얘기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위 20%에게 이 얘기가 적당해요. 네, 동의돼요. 네. 하지만 그 밑에 80%에게는 어쩌면 이 문제 자체에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해당할 수도 없고 아까 제가 말한 논의가 다 하위에서에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상위 20%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자격증 과정으로 모두 다 대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들을 나눠서 수집하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아까 지금 대학교 애들 졸업하는 애들은 제일 먼저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인턴을 먼저 해요. 그쵸. 신입사원 안 뽑아요. 인턴이 곧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인턴을 먼저 경력을 먼저 하고 나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죠? 그것만 하냐? 그거 하면서도 어학시험 보지? 필요한 자격증을 따놔요. 근데 이거를 30년 전으로 우리나라의 30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잖아요. 30년 전 시계를 돌리면 그때는 학위만 가지면 그냥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죠? 왜냐면 그때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학위만 가져도 충분했어요. 근데 그렇죠. 진짜 실제로의 문제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계속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분명히 기업이 어떠한 인재가 필요했으면 기업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업이 연수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개인이 만들어서 와요. 자기 자원을 투자해서.
그 기업에게 딱 들어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 자기 음. 스스로가 만들어서 기업에 들어간다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이 이렇게 과열된 사회에서는 과연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어쨌든 뭐 일단 가장 뭐 직관적으로 돈의 문제로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기도 하잖아요. 돈의 문제로. 그래서 그 말이 좀 공감이 가요. 저자가 쓰고 있고 암묵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저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교육을 개혁했을 때, 혁신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은 사실은 상위 20% 정도가 아닐까. 그들에게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고 또 관심도 그렇게 있고, 하지만 그 외의 분들에게는 여기에 관심을 갖기조차 힘들 여건이 아닌가라는 상황이 또 와닿네요. 네, 신봉란 선생님 또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들으시면서 어, 그 지금 그냥 무조건 듣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셔도 돼요. 네. 아니 뭐지? 지금 뭐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조직이 먼저 기반이 되어야지만 이 자격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수능 제도 안에서 할 수 없잖아요. 개개 인성을 어떻게 반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무한 동의를 하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대안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실 그쵸. 현재 우리 교육에서만 봐도 아이들 평가 문제도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 평가라든지 개개인 뭐 경로의 법칙 뭐 이것도 나오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차도 많고 그 아이들의 개개인의 어떤 발달 단계도 다 다르고 근데 학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모두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금 늦게 그래서 저는 요즘 저학년을 주로 많이 해서 그런지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바꿨어요. 너무 다그치지 않고 좀 올해 못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편견의 종말을 읽고 더 많이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제가 너무 집중력이 없네요, 지금. 아니요, 네. 좀 더 느리게 기다려준다라는 건 좋았어요, 네. 네, 굉장히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편견 이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평가의 어떤 준거에 미치지 못했던 아이들도 오히려 중고등학교 가서 더 훨씬 잘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볼 때 이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열어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책에서 제가 깨달음을 준 것이 바로 교사라는 어떤 직업, 어떤 저의 다가온 것은 정말 아이들마다의 경로의 법칙이랄까 그런 것이 다르니까 더 많이 기다려줘야겠고 더 많이 인정해줘야겠다는 것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네, 반성합니다. 네. 역시 오늘도 네, 하나의 명문장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매번 실망 가지 않습니다. 감사해요. 네, 최현수 선생님, 네, 저가 이제 켄 로빈스의 테드를 되게 좋아했어서 대안교육에 지금 종사하고 계신데 또 저희가 이제 저자의 대안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네, 켄 로빈슨의 표현 중에 교육의 대안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이미 기존의 교육은
실패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기존의 룰이 괜찮으면 대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안을 만들었다. 이제 그분은 좀 이제 강하게 아무래도 그 회중 연설이다 보니까 이제 강한 비유를 들은 것 같은데 대안 교육이 하나의 측면으로 지금 작업장 하자센터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 질문이 막 갑자기 또 산으로 갔는데 죄송해요. 기왕쌤 좀 질문을 정리해 줘 보시겠어요? 막 왜 던져, 저에게 막 던져. 그러면은 이제 네네. 네, 그런 한번. 거죠. 대안 교육을 실제로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그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그쵸.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대안 교육이 실제로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 대안 교육이 효과성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가 어떤지가 좀 오. 궁금해요. 좋다. 대안교육의 효과성. 선생님 느끼시는 대안교육의 네. 효과성 어떠세요? 너무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음. 여기 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여기에 대한 음. 뭔가 가치관이 엄청 뚜렷하진 않지만 음흠. 고려는 많이 되고 있는데 뭐 한국 사회에서만 볼 때는 약간 그 대한교육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붐이라고 할까요? 이제 붐이 좀 많이 꺼진 뭐랄까 그쵸. 대한교육의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그렇죠. 전환기라고 생각하고 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교육이 처음에 이제 공교육의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혁신적이고 한 거를 시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공교육에 많은 변화와 영향을 미쳤지만 네, 지금 동의합니다. 요즘에는 뭔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각각이 뭐 학생 수 줄어든 걸 포함해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의 어떤 대한교육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혁신적인 시도 방법이나 어떤 그 학생의 개개인적 혹은 뭔가 감수성의 측면에서 성장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교육에 뭔가 뭐랄까 인식 개선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런 변화를 가져준 것에 어떤 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동이라는 것, 반이라는 것에서 다뤄지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만져주는 것들 있잖아요. 혹은 탈락된 학생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소외라는 그런 어떤 다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만져줄 수 있는 부분 또한 대한교육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미는 있으나 말 그대로 좀 큰 범위에서 교육의 변화를 이끌거나 혹은 뭔가 어쨌든 대한교육도 그런 어떤 네트워크나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제가 아직 가진 어떤 인식으로 특정 어떤 계층 혹은 뭔가 특정 그 대한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뭔가 대한교육의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편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한교육의 효과가 약간 편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뭐 조금은 공교육에 많은 영향을 줘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뭐 이 정도로 되는데 한국 사회를 떠나서 약간 이제 진짜 이런 어떤 큰 교육 흐름 혹은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지향점의 변화에 있어서는 새로운 말 그대로의 대안들이 마구 나오고 있고 시대 변화에 따른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대안들 그리고 시도들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질 거라고도 생각하고 예를 들면 대학교도 미네르바 대학교 같은 뭐 대학 같은 그런 것도 혁신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나중에는 진짜 실제로 AI나 이런 거가 정말 필수로 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거기에 프로그래머를 개발자를 전문적으로 이제 양성하는 뭐 그런 학교도 혹은 뭔가 이제 그린스쿨이나 뭐 그런 곳에서 뭔가 그런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 프로젝트를 하는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는 또 뭔가 교육 자체가 하나의 도시가 돼서 에듀케이션 시티라고 했나 뭐 이스라엘에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특히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대안 교육으로 시작했던 게 뭔가 공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뭔가 공교육이 많이 도입되고 그게 전반적인 뭔가 평균적인 어떤 변화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어떤 전환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 교육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 흐름은 굉장히 크게 변할 것이고 그런 게 효과를 넘어서 뭔가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뭔가 횡설수설한 제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난 말인데 네, 아니요. 되게 좋은 주제를 많이 주셨고요. 뭐 잠깐 짬으로 생각하면 미네르바 스쿨 하면 저는 항상 그 병행해서 생각나는 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구글 출신이었나 애플 출신이었나요? 그 한번 미래학교 세웠었잖아요. 온갖 디바이스 다 때려 넣어가지고 네,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돈 비싼 학교. 네. 그 망했잖아요. 네, 망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조금 갑자기 내 순간 떠올라서 한번 웃었고요. 저희가 이제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예전에 그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 때문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이랑 국내 친구들 해서 20명 정도 넘게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감이 대안학교를 졸업했을 때 나는 인정이 되나?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고졸 인정이 되나? 뭐지 인가 비인가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전 이제 비인가 친구들 좀 주로 만났던 것 같은데, 일단은 고졸 인정, 거기에 이제 맞물린 사회에서 나는 대안학교 졸업했어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속에 뭔가 정상적이 않은 루트를 난 졸업한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을 좀 제가 느꼈거든요. 친구들이 네네. 되게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많은 다양한 대안 실험들 중에 진짜로 뭐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나 기술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멋지게 현실과 연계된, 그러니까 실제 IT 업계와 연계된 대안학교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뭐 간대학교도 그렇고 많은 대안학교들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끌어안으면서 이들을 회복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회 일원으로 케어하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 역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력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저도 그 점이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치원 그 부모님들 또는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게 홈스쿨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그쵸. 생각하다가도, 또는 뭐 기독교의 그런 학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보면은 그쵸. 기숙학교들 크리스찬인들만 뭐 하는 이런 유치원이라든지 것들.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음. 그 유치원부터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보내려고 해도 끝까지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보통 보통의 공립초등학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선택의 그 폭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안학교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케어, 그거 떠나서 정말 그 어떤 문제를 그 밖에서 따로 떼어내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아닐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 표현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격리라는 되게 험한 단어를 쓰긴 했는데 되게 동의해서 그래요. 왜냐면 사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지금 따로 떨어뜨려서 지금 뭔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소위 얘기하는 위기의 학생들이나 이런 되게 극단적인 사례에는 너무나 필요한 조치인데, 또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친구들 보면은 저같이 학창 시절에 뭐 특별히 뭐 사고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그냥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냥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을 또 거기를 약간 일종의 제 표현으로 도피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저는 비판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연구 결과에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연구 결과에도 있어요.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해서. 이런 교육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압박이 없잖아요.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저기 하기 때문에 편해서라는 것도 있고, 저도 지금 대안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저는 공립 대안학교지만 다른 데서의 대안학교에 있는 스펙트럼도 좀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인가형과 비인가형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아마 지금 최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안학교는 운영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학교예요. 왜냐면 교육 과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고 불안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최현 선생님이 그 처음에 학교 소개할 때 뭐 프로젝트나 이런저런 주제나 이런 거 했잖아요. 아마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 주제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면 그게 아니면 예전에 했던 거를 계속 복귀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대안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학교와 학교 간에 서로 다 다르다는 거야. 맞아요. 학교가 또 하나의 그냥 실험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얘기? 죄송하지만 교육은 효과성에 대한 얘기를 검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사회에 나갔을 때는 사회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대안학교로 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를 했어? 그런 걸 능력을 키우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박준현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불안은 정말 현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냥 지식적인 차원인데 대안학교는 정말 스펙트럼이 넓어요. 제가 어떤 학교도 알고 있냐면 대안학교인데 비인가 대안학교인데 한 학기 등록금이 2천만 원이에요. 그 대안학교는 목표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목표예요. 1학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학교의 분원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은 한국에 있다가 3학년 미국으로 가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대안학교라는 말은 뭐냐면 공교육에 벗어난 모든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안학교로 많이 치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약간 표준화인데 공립교육에서 제일 관심 있는 영역이 그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립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전국에 한 20 몇 개 정도, 19개다. 19개 정도 있어요. 19개인데 그 모든 학교가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는 게 첫 번째예요. 네. 그래서 공교육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비인가인 학교인 중에서도 학위를 인정하지만 최소한에 있는 그 커리큘럼을 갖다가 제한 조치로 넣거든요. 왜냐하면 공교육에서는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 공교육에서 벗어났지만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포용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한다라는 명목 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교육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있는 대안학교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핀란드에 있는 뭐 어떤 북유럽 이런 식의 아니면 뭐 그 영국의 뭐 어떤 그 뭐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런데. 그치. 그런 거 그런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금은 그 개념이 공교육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그 아까 말했지만 이 표준화인 교육 과정에는 들어왔지만 그것마저도 표준화라는 거죠.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과연 핀란드 교육이 새로운 교육일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약간 대안학교는 그냥 대안학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학교별로 좀 봐야 되는 그런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도 있지만 애초에 그 대표적인 게 그 광주 인근의 지혜학교라고 있는데 그 지혜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는 비인가 학교지만 걔네는 정말 인문학교를 선언하고 만든 학교거든요.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2년 전에 거기 있는 학교 출신이 수능 만점을 받아가지고 잠깐 이슈를 탔었어요. 그 학교가.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제 저는 늘상 하는 고민인데 과연 학교와 교사가 그 학생을 만들었을까? 학생이 스스로 그렇게 됐을까? 예, 여튼 뭐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분야인 건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도 뭔가
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 정말로 다 달라서 음. 뭔가 대안학교도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집합으로 대안학교 혹은 뭔가 대안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 성공 사례를 그 아까 에듀케이션 시티처럼 그렇게 이제 모아놓고 성공 사례 모으고 막 이렇게 이런 거를 공유를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있는 대안학교는 대안학교 연합은 있지만 그들 학교끼리의 사례가 거의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래된 대안학교들, 전통 있는 오래된 대안학교들을 보면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그 교육적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예, 막 15년, 20년 전에 했던 건데 아직도 그거를 똑같이 허용한다는 거죠. 초기 철학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초기 교육 과정이나. 왜냐면 스스로가 이제 그러한 뭔가 이 그들끼리의 공유를 하고 무언가 더 다른 발전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걸 좀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안학교끼리도 이제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이제 나가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왜냐면 저희 같이 대안학교 외부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뭐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에서 함께 가는데 어려움을 느낀 친구들을 보듬어주는 국립대안학교, 그리고 수많은 다양성을 가진 이제 그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이상적으로 보기에는 이분들이 모여서 그 상호 간의 사례도 공유하고 참 그렇게 발전적인 걸 가져가면 좋겠는데 정작 그게 거의 불가능이라고 표현하기는 없고 지금 현재는 어렵고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네. 아니요, 되는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는 일부 학교니까. 일부 학교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건 오케이. 제가 얘기하는 건 시스템적으로 봤을 그쵸, 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사례를 나누고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초등하고 중등하고 나눠서 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요 근 10년 동안 초등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그 교육 컨텐츠나 생각이나 사고의 방향이 매우 많은 전환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은 공유에 있다고 생각해요. 공유하고 사람들이 서로 배우고 학습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모임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좀 인정하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 좀 그게 굉장히 되게 많은 양의 컨텐츠가 쏟아나오게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중등학교 선생님이 있잖아요. 중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는 학교 기존에 내가 처음에 교원이 됐을 때 그때 그 사고로 웬간하면 끝까지 간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들끼리의 공유를 잘 안 하더라고요. 같은 과더라도 일부 선생님만 그렇게 하시지 나머지 분들은 초등보다는 훨씬 관심사가 물론 초등도 전체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공유되고 있는 장과 쌓여가는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초등은 그렇죠. 눈에 초등은 보이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쵸. 중등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활동하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저는 참고로 전국 단위의 다문화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많이 불려다니는데 중학교에 있는 다문화 선생님들은 정해져 있어요. 제 이름을 다 말할 수 있어요. 다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 정도로. 근데 어딜 들어가도 그 사람들이 항상 와요. 근데 초등은 어느 지역이나 다 사람들이 있어요.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실적을 내시는 분들이.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조금 대안학교도 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평균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초등에서는 되게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러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게 다 똑같은데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각각 다른데 가르치는 게 똑같았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게 똑같은데 그 서로 관심 있는 영역을 서로 다르게 풀어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여기 안에서도 이제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봤을 때 사람 개인의 개성이나 관심사나 이런 부분을 얼마큼 장려해주고 그리고 그걸 공유하고 서로 그걸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면 여기에 나오는 평균의 종말에 대한 대안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하. 제가 너무 말이 많았네요.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타이핑을 제멋대로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불편한 부분은 네, 자체 수정해 주셔도 좋고요. 아, 네. 일단 이제 시간을 거의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쭉 보면은 뭐 저자의 평균주의에 대한 비판에 저희가 동의와 공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실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학위냐 자격증이냐 또 스스로의 실력은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한다는 그 저자의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층이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표준화가 갖고 있는 그 평균적인 접근권, 표준화된, 네, 확장된 기초적인 보편적인 접근권에 대해서 또다시 잃어버려고 과거에 회귀로 할 수 있는 비판점도 있었다는 점 좋았고, 그 이제 대안학교 얘기가 저희가 또 후반에 쭉 나왔네요. 왜냐면 대안학교, 대안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기존 교육에 대해서 포스트로 이렇게 같이 서 있고 저희에게 고민점을 주는 거니까요. 네,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일단 이 책에 대한 내용 자체는 돌아가면서 한 1분 남짓 30초 남짓 편하게 마무리 책에 대한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뒷부분에 제가 조금 의견을 좀 모을 게 있어서 스터디 자체에서 한 10분 조금 할애하고 9시 반 전에 마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한마디. 네, 어느 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두둥 지명할까요? 신봉란 선생님. 네. 네. 아, 저는 이 평균의 종말 그 평균을 머물들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평균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인가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만한 곳에 평균은 이렇게 사용하되 개개의 인성을 좀 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연수쌤 해주실까요? 네, 저는 뭐 읽지는 못했지만 주영 선생님 주영 선생님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말씀대로 정말 책을 읽진 않아도 뭔가 이렇게 생각을 끈집어내는 장소로서 엄청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 평균의 종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냈는가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뭔가 대안학교에 이제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주셔서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네, 최기영 선생님 어떠세요?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요? 선생님이 뭐 바로 앞서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마무리 멘트들을 해주셨고요. 저도 아까 쭉 정리하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 이렇게 훑었습니다. 일단 평균의 정말 정말 아니고 평균의 종말. 네, 토드 로즈. 네, 이분이 이제 또 이슈가 된 게 본인이 공교육에서 이탈했다가 이제 하버드 맞죠? 하버드 맞나요? 네,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돼서 더 이슈가 됐던 책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쭉 훑어보았습니다.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그래요. 제가 배운 게 많고요. 또 저희가 새로운 공간이잖아요. 카페 꽃마라는 이제 저희가 커피 마시고 책이 많이 있던 그 소파나 또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나누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기록을 남기기에는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게 또 나중에 아웃풋은 제가 유튜브로 올리든 뭐를 올리든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또 아웃풋을 편집해 보면서 제가 또 얻는 것, 배우는 것들이 많을 것 같고 이 부분을 또 공유할 수 있으면 또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적용 부분도 있긴 한데 이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을까? 제가 SDGs랑 연결된 책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이제 한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들은 게
오늘도 그거의 일환이긴 한데 북스터디가 조금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도 좀 준비돼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나름의 흐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가면 조금 더 이 시간을 더 깊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도 스터디가 항상 저의 큰 고민이에요. 우리의 스터디는 북스터디긴 한데 국제개발협력과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북스터디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교육이라는 거를 항상 같이 품고 가기 때문에 대화가 이상하진 않아요, 이 주제랑. 하지만 조금 더 포커싱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주시면 너무 정제된 의견 주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래도 국제개발협력과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이 있고 이 관점으로 책을 본다면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품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단어인데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대안은 과연 지속 가능한 대안인가? 이런 부분들 좀 보고 싶었어요. 혹시 어떤 질문들 이거 단어로만 던져주셔도 제가 일단은 갖고 있다가 또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네. 뭔가 어쨌든 차원이 엄청 세계로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지역적으로도 그렇지만 뭔가 약간 불평등에 관한 음. 키워드로 어떤 걸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 분야 안에서도 교육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고민이나 저도 뭐 구체적으로 생각 안 나지만 어쨌든 불평등의 키워드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스터디 중에 기영 쌤이 언급해 주신 게 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게 어쨌든 미국 베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결국 이게 세계로 확장했을 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뭐 어쨌든 유럽 그 전 세계에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과연 어떠한가? 그 질문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뭐 더 붙이자면 저는 좀 더 다양성에 대한 이해?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문화와 다양성에 대한 다문화? 다양성 뭐 네. 그런 쪽에 그쵸. 저희가 이런 걸 해석할 때 그런 다양성 다문화도 같이 품고 가야겠죠. 국제개발협력 할 때 저는 이제 계속 의문이 드는 게 뭐 저희 호의 같은 경우도 이제 우간다 지역의 현지 교사분들의 이제 리더십을 세워주는 작업을 올해 이제 방향을 좀 바꿨어요. 지난 해까지는 가면 현지 저희가 컨택하고 있는 지역 로컬에 한 120명 정도의 현지 교사들이 모여서 저희가 같이 가서 함께 그 자율 연수를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자율 연수, 놀이 연수가 되기도 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 중에 리더십에 있는 선생님들 한 20분 정도만 모여서 그분들만 트레이닝하기로 좀 방향을 좀 선회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할 때 제일 궁금한 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교육이 진짜 좋은 건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교육은 대체적으로 이제 서구권에서 온 표준주의, 그 평균주의를 기반으로 한 또 어느 정도 엘리트로 지향하고 있는 이런 교육에서 뭐 하지만 또 그 와중에 들어오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뭐 모험, 제가 좋아하는 모험놀이나 뭐 여러 가지 수행평가 아이비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그 세계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나? 네, 이런 궁금점이 사실은 늘 있어요. 그쵸? 뭐 해결할 수 없는 궁금증이긴 한데 그 고민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로컬에 살지 않는 이상에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래서 결국 NGO 쪽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NGO 중에 이제 제가 갔던 데가 필리핀인 것 같아요. 필리핀에 캠프라는 NGO가 있어요. 거기 이제 기독교 재단이긴 한데 거기에 철학은 너무나 제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 로컬 리더십을 계속 사업에 참여시켜서 궁극적인 목적이 한국 사람이 빠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모두 다 이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실현을 하는 단체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준 게 너무 좋았는데 네, 말이 좀 또 엇나가긴 했네요. 로컬로 적용. 네, 제멋대로 엇나갔습니다. 저는 SDGs와의 연계성 또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SDGs가 지속가능 개발 목표가 뭐 이제 2000 몇 년까지죠? 지금 15년, 20년,
35년인가 40년까지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까지 목적이긴 한데 이게 또 세계 시민 교육의 꼭 핵심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상당히 또 적당히 표준화된 표준화된 그쵸. 지표들인 표준화 것 모델이죠. 같아요. 네, 표준화 모델이죠. 지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드러난 내용들이 SDGs의 그 17개의 목표 중에 어느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는가를 또 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5분 남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세계 시민성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 시민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 물론 세계 시민성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쵸. 좋습니다. 세계 시민성. 네.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모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고려해보고 또 다음 모임 때 또 계속 이거는 빌드업 해 나가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잖아요. 일단 오늘 느낌 살려서 또 그리고 당분간 코로나가 제 생각엔 4월 첫 주라고 뭐 특별히 나아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염성 바이러스라서 여름이 와야 뭐 완전히 사그라지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 또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아예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건 어떤가라는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한 3번, 4번 하다가 한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정도 오프 모임? 뭐 이런 건 어떨까? 왜냐면 거리 물리적 그게 많은 한계들을 또 극복하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네, 그런 고민도 해보고 이건 또 카톡으로 또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모쪼록 2시간이나 시간을 투자하셨는데 저희가 좀 상호간에 배우고 남는 게 있는 가치로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준영 선생님 만나서 뵙고 반갑고 네, 다음에는 카메라 틀 수 있도록 좀 화장도 하고 준비하고 네, 오늘 하루 종일 주의느라고 저도 너무 새로운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다행입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나가시는 분은 네, 빨간색 버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고생하셨어요. 뵐게요. 네. 네.